오늘 책과의 여행은 월터 아이작슨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떠나볼까요? 책을 받고 엄청난 두께에 놀랐다. 두께만큼 엄청난 것을 나에게 선물한 책이다. 15, 16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 속으로 빠져들어 미술사 공부할 때 들었던 화가들,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베로키오 등과 콘트라포스트 자세, 스푸마토 기법, 원근법 등등 힘들게 외웠던 것을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것이 신기하고 재밌었다. 빈치 마을에서 피렌체로, 또 밀라노로, 다시 피렌체로, 다시 밀라노로, 마지막 프랑스까지. 다빈치와 함께 떠난 여행은 걸작들의 그림 속에 숨겨진 의미와 그림을 그릴 때의 다빈치 마음까지 알게 되는 철학적, 과학적인 생각과 인체의 신비까지 아우르는 해부학 사고까지 생기게 해주었다. 레오나르도는 1452년 4월 15일 빈치 마을에서 사생아로 태어났다. 산만하기도 하고 작품을 시작하여 완성을 못해 미완성작이 제일 많은 천재 화가이다. 평범한 삶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 평범하지 않은 본인의 성향을 최고로 끌어올려 후대에 바라만 보아도 위로가 되는 입을 다물 수 없는 걸작들을 그려낸다. 또 다빈치는 후원자들에게 끌려다니지 않는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메디치가나 스포르자 공작 같은 부유한 권력가들이 예술을 부흥기로 이끈다. 다른 화가들이 후원자들과 좋은 유대관계를 가진 것에 비하면 다빈치는 후원자들이 보기에는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화가로 보였을 것 같다. 실제로 작품을 의뢰하고 완성할 수 있을까 믿지 못하여 빨리 완성하라고 다그치기도 했다고 한다. 다빈치도 일을 시작하면 제대로 마무리를 못하는 것을 보며 나도 일을 시작하고 완성된 결과물을 얻지 못하는 것에 너무 실망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다빈치가 미완성작이 많은 것은 게으르고 책임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림을 본인 마음에 들 때까지 완성을 하지 않는다. 수정하고 다듬고 그림 속 인물들이나 풍경들이 관객에게 말을 하도록 신비를 불어넣는 작업을 계속한다. 그렇게 다빈치는 의뢰인에게 작품을 주지 않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가지고 다니며 수정을 하는 작품들도 있었다. 의뢰인은 작품도 받지 못하고 그 작품은 다빈치의 보물이 된다. 모나리자, 성 안나와 성 모자, 성 세례 요한은 프랑스에서 사망할 때까지 보물처럼 가지고 다닌 작품이다. 이사할 때마다 소지품과 이삿짐을 챙기면서 미완성된 그림들을 싸들고 다니는 모습은 귀엽기도 하고 순수하게 느껴졌다. 빨리 완성을 하고 빨리 결과물을 얻지 못하면 조급하고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피로감에서 벗어나려면 다빈치의 여유와 자신을 믿는 것을 배우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과학, 철학, 해부학,
자연학, 군사공학 등 모든 부분에서 학식이 매우 뛰어난 다빈치는 정규 교육을 주산 외에는 하나도 받지 않았다. 모든 것은 독학으로 공부한 대단한 학구파다. 독학 방법의 하나는 노트를 항상 허리에 차고 다니며 메모하는 습관이다. 순간 느끼는 감정들이나 풍경의 묘사를 적기도 하고 지식이 되는 것들을 모두 필사한다. 다빈치 노트에 적어놓은 것들을 일부 적어본다. 불안하고 공격적인 상태로 사랑을 하는 남자는 짜증 많고 신뢰할 수 없는 아이를 생산한다. 하지만 서로 몹시 사랑하고 갈망하는 남녀 사이에서 잉태된 아이는 뛰어난 지성과 재치와 활력과 사랑스러움을 품고 태어난다. 이 글은 사생아인 다빈치를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쓴 글인 듯하다. 본인이 사생아라서 불평하는 것이 아닌 사랑이 가득하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사생아인 것을 마음껏 누리며 생활한다. 자연과 생활하며 질문한 것을 적어놓기도 했다. 하늘은 왜 푸른가? 구름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왜 우리의 눈은 직선으로밖에 보지 못하는가? 하품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과 나는 사는 법을 배운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죽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당신이 손에 닿은 강물은 이미 지나간 것의 마지막이고 다가오는 것의 처음이다. 시간도 마찬가지다. 이런 메모를 보며 다빈치는 시인이기도 했구나 느꼈다. 다빈치는 사람이 웃을 때 어떤 근육을 움직이는지, 뼈 골격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 인체의 신비를 알기 위해 실제로 시체를 많이 해부하며 해부학을 공부한다. 그 해부학은 최고의 걸작 모나리자의 미소를 그리게 된다. 학업에 대한 열정과 관찰력과 호기심은 다빈치의 제일 큰 재능이며 능력이었다. 예리한 관찰력과 호기심은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것들을 발견하여 신비로운 명작을 그리는 큰 재능이 된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의식하지 않는 자유로움이 그 누구도 그릴 수 없는 내러티브가 가득한 그림을 그려낸 것 같다. 자기만의 그림, 자기만의 삶을 찾는 것을 제일 잘한 화가인 듯하다. 그런 다빈치도 30살쯤 구직을 위해 밀라노에 있는 스포르자에게 편지를 쓴다. 본인을 과학자, 건축가, 군사공학자, 토목공학자, 공연기획자라고 쓰며 마지막에 저는 무엇이든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천재 화가인 다빈치가 구직을 위해 편지를 보낸 것도 놀랍고 회화가 주된 재능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닌 덤으로 이력에 넣은 것이 너무도 재밌고 웃음이 났다. 그렇다면 나도 내 안에 무한한 무언가가 있고
그것을 노력과 정성으로 신비롭게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지는 마음이 들게 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지식적 내용들과 연대기, 미술사적 이해는 많은 곳에서 다루고 있으니 여기서는 내가 느낀 인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무엇을 고민했고 드러내고 싶었는지 또 어떻게 작품을 그려내는지를 적어볼까 한다. 이제 그 유명한 작품 2점을 소개할까 한다. 최후의 만찬과 모나리자이다. 먼저 최후의 만찬이다. 다빈치는 자신의 회화에 정지된 순간을 담는 동시에 움직임을 드러내고 그림 속 인물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감동적으로 표현하는 내러티브를 중요시한다. 내러티브가 가장 잘 나타난 작품이 최후의 만찬이다. 예수님과 12사도가 빵과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여기에 나를 팔아넘길 자가 있다고. 그 순간 제자들이 술렁임과 저는 아니겠지요 라고 묻는 제자들. 당황하고 놀라서 서로를 가리키는 제자들의 모습들이 말을 하듯 느껴지게 표현했다. 소실점을 이용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머리 위를 향하게 모으고 제자들도 3사람씩 묶어 대칭을 이룬다. 제일 신기한 것은 제자 한 사람들이 그림 속에서 말을 한다. 다혈질인 베드로의 행동. 항상 예쁨과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의 담담하고 조용한 표정.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는 그 상황에서도 돈주머니와 빵에 손이 가고 있다. 다빈치가 왜 천재이고 신비로운지 실감하게 되며 책을 읽고 최후의 만찬을 보니 이제서야 제대로 그림을 본 듯 입을 다물지 못하고 제자 한 사람들의 얼굴 표정과 행동들을 보며 감동이 되었다. 두 번째로 모나리자이다. 다빈치는 스푸마토 기법을 좋아하고 제일 잘 표현한 화가이다. 스푸마토는 안개가 낀 듯한 오묘하고 신비로우면서 얼굴선과 목 등을 구별하지 않고 부드러운 선으로 처리하는 기법이다. 다빈치는 우리 눈에 비치는 모든 것들은 실제로 선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다. 모든 풍경들과 사물들은 선이 없이 부드럽게 이어져 하나의 완전한 풍경이 된다고 한다. 이 문장을 읽으며 본디 딱 떨어지는 선이 없는 세상에서 자꾸 선을 긋고 이쪽 저쪽을 구별하면서 피로해지고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이걸 수도 저걸 수도 있고 하늘과 산은 떨어지지 않고 부드럽게 이어져
하나의 풍경이 되는 것을. 하늘과 산을 따로 떨어지게 할 때 멋지고 감동스러운 풍경은 만나지 못할 듯하다. 모나리자 초상화의 주인공은 프란체스코 델 조콘도의 아내 리자 델 조콘도이다. 그 당시 24살이 된 리자인 아내에게 선물하려고 초상화를 다빈치에게 의뢰한다. 모나리자는 마돈나, 마담과 리자의 줄임말이라고 한다. 그녀의 초상화를 그리는 동안 그녀 앞에서 음악을 연주하게 하고 노래하게 하는가 하면 어릿 광대를 불러 웃게 했다고 한다. 또 웃을 때는 어떤 근육이 움직이는지 해부를 하며 스케치한 것을 모나리자 미소를 그리며 그 미소에 영혼을 불어넣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공을 들여 사망할 당시까지 세상에 내놓지 않고 수정에 수정을 하여 그려낸 모나리자의 미소는 오묘하고 웃는 듯 하기도 하고 약간은 슬프려고 하는 듯 하면서 먼 곳을 보는 눈빛인가 하면 관객이 움직이는 대로 눈빛이 따라 움직이는 신비로운 작품이 된다. 정작 초상화의 모델인 리자는 초상화를 받지도 못한다. 리자가 초상화를 받지 못한 걸 읽으며 다빈치는 참 재밌고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이구나 생각했다. 프랑스에서 사망할 때까지 보물처럼 옆에 두고 붓질을 하고 바라보고 손님들이 오면 보여주며 자랑했다고 한다. 그 모습을 상상하니 귀엽고 웃음이 난다. 월터 페이퍼는 모나리자 그림을 보고 그녀의 머리 위로 세상의 모든 종말이 모여든다. 만 가지 경험을 아우르는 영원한 삶이라고 찬사를 했고 바사리는 너무도 기분 좋은 미소가 그려져 있어 마치 인간의 미소가 아닌 신의 미소 같다고 찬사했다. 다빈치의 철학인 우주적인 것, 인간적인 것, 자연적인 것을 담고 싶어 했던 것이 이루어진 듯하다. 다빈치의 마지막은 태어난 이탈리아가 아닌 마지막 후원자인 프랑스와 1세의 초대로 프랑스에서 보내게 된다. 프랑스와 1세는 다빈치의 회화도 좋아했지만 무엇보다 다빈치의 지성을 좋아했다. 피렌체 사람들이 위대한 다빈치를 몰라본다고 애석해하며 이렇게 찬사했다. 이 세상에 레오나르도만큼 박식한 사람이 있을 리 없고 그는 조각, 회화, 건축의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위대한 철학자이다. 프랑스와 1세의 찬사를 읽으며 항상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위대함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다빈치의 마지막은 직각삼각형의 면적 연구에 대해 글을 쓰다가 이제 영원히 돌아갈 시간을 안 것인지 글을 마쳐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적는다. 스프가 씻고 있으므로. 글을 마쳐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사실적으로, 시적으로 표현하다니. 이 글이 마지막 글이 되었다. 위독하다는 것을 듣고 프랑스와 1세는 달려왔고 앙부아즈성 2층에서 프랑스와 1세의 팔에 안겨 1519년 5월 2일 천재화가 다빈치는 영원히 눈을 감는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책을 읽으며 많은 것을 생각한다. 완성된 결과물이 늦어지면 조급한 마음이 들거나 책도 많은 양을 읽어야 할 것 같은 조바심들과 다른 이들의 삶과 다른 것에 대해 내가 이상한 건가 하는 것들에서 자유로워져도 되겠다 생각했다.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나에게 만족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믿고 집중하는 것, 결과물이 없으면 어떠한가. 그 순간순간의 시간들이 나를 만들었음에 행복하고 충만하면 되는 것을. 나는 어디에 집중하고 열중하는가. 그것을 지치지 않고 싸들고 다니면서 보물처럼 여기는가. 내가 소중하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나에게 던지고 나는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하게 해준 책이다. 또 내가 배우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면 독학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보며 학업에 대한 정열과 함께 나에게 있는 시간들을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사용해야 할지 깊이 느꼈다. 나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동안 걸작들의 그림에 가려 인간 다빈치를 이제야 알게 된 죄송함마저 들게 했다. 다빈치는 그 걸작들을 그릴 수밖에 없는 영혼의 소유자였구나 느꼈다. 그동안은 최후의 만찬과 모나리자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였다면 지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과 모나리자가 되었다. 르네상스 시대를 다빈치와 함께 누비며 당당하고 배움에 열정적인 다빈치, 자연을 관찰하며 행복해하는 다빈치, 자유롭게 사고하고 자신을 사랑한 다빈치로 인해 행복한 시간이었다. 여러분들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함께 르네상스 시대로 들어가
열정적인 예술가들이 삶을 느끼며 지금 삶 안에서 열정과 설레임으로 집중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보아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여행을 떠나요.